아이고, 아가씨 괜찮아? 면접 있다며. 괜찮아요. 아직 안 늦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면접에는 늦었고 전혀 괜찮지 않았죠. 그럼에도 소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면접장까지 도착해냈죠. 하지만 온몸이 젖었고 아이까지 동반했으며 심지어 면접 시간에 늦기까지 했으니 문전박대 당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려던 찰나에 한 노신사가 소연에게 기회를 주는데 그때까지 소연은 그 노신사가 누군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면접 보는 회사의 회장일 뿐 아니라 자신이 도왔던 할머니와 은인 관계이며 충격적이게도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자신의 남편 될 사람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이죠. 세 사람의 운명이 얽히고 설킨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과연 소연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소리가 천둥 같았습니다. 소연은 침대 옆 휴대폰 알람을 끄고 일어났어요. 어둠 속에서도 창문을 때리는 빗줄기가 보였죠. 봄비치고는 너무 거셌습니다. 지우야. 옆에서 잠든 아들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이마가 차가웠습니다. 다행이었죠. 어젯밤 응급실에서 돌아온 후로 계속 열을 재고 있었거든요. 40도. 병원 온도계에 찍힌 숫자를 보고 소연의 다리가 풀렸었습니다. 3살배기 아이의 작은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었죠. 의사 선생님이 해열제를 놓아주고 나서야 겨우 열이 내렸어요. 엄마가 꼭 붙어 있을게. 조금만 더 자. 소연은 아들의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주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대한그룹 최종 면접이 있는 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였죠. 부엌 벽에 붙은 달력을 봤어요.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날짜 4월 15일 목요일. 그 옆에 작게 써놓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전 9시 대한그룹 본사 최종 면접. 소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책상 위를 봤습니다. 거기엔 현실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죠. 통장 잔고 내역서 딱 15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 옆엔 빨간 도장이 찍힌 월세 독촉장, 그리고 어제 병원에서 받아온 진료비 청구서 8만 5천 원. 소연은 청구서의 숫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응급실 진료비는 정말 비쌌죠. 하지만 아이가 아픈데 돈을 아낄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는 소연의 전부였으니까요. 비가 더 세차게 내렸어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강남 일대는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강남 대한그룹 본사가 있는 곳이었죠. 소연은 창밖을 다시 봤어요. 하늘에서 물을 쏟아붓는 것 같았습니다. 면접 정장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쳤어요. 3년 전에 산 검은색 정장. 그때는 새 것이었지만 지금은 여기저기 달아 있었죠. 그래도 다림질을 잘 해놨기 때문에 깔끔해 보였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거울 앞에서 연습했던 대답들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저는 성실함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떤 일이든 끝까지. 그때였어요. 엄마. 뒤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이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눈을 비비며 엄마를 찾는 모습이 너무 어렸죠. 지우야, 일찍 일어났네? 머리 아프지 않아? 소연은 달려가서 아이를 안았습니다. 다시 이마를 만져봤어요. 다행히 열은 없었죠. 목말라. 그래, 물 줄게. 잠깐만. 소연이 물을 가져다 주는 사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베이비시터 아주머니였어요. 여보세요? 아주머니. 소연씨, 미안해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순간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왜요? 우리 집 앞이 다 물에 잠겼어요. 길이 막혀서 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툭. 전화가 끊어졌어요. 소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아침 6시. 소연은 아이를 위해 죽을 끓였어요. 부드럽게 잘 익은 야채죽. 아픈 아이가 먹기 좋게 곱게 갈아서 만들었죠. 지우야, 해봐. 싫어.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잘 먹는 아이인데 아직도 몸이 안 좋은 모양이었어요. 한 숟가락만 먹자. 엄마 부탁이야.
겨우 몇 숟가락을 먹인 후 소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6시 30분. 슬슬 준비를 해야 했어요. 강남까지는 평소에도 1시간이 넘게 걸렸거든요. 비가 이렇게 오는 날은 더 걸릴 게 뻔했죠. 하지만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연은 휴대폰을 들고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웃집 김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줌마, 저 소연인데요. 혹시 오늘 아침에 지우 좀. 어머, 미안해. 나도 지금 친정에 와 있어. 어제 저녁에 왔는데 또 실패였습니다. 다음은 옛날 직장 동료. 그 다음은 동네 아는 언니. 전화할 때마다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미안해. 오늘은 좀. 다른 날 같으면. 7시가 되었습니다. 소연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흐르고 있었죠. 왜 하필 오늘? 3년 전 지우 아빠가 떠나고 나서 혼자 아이를 키워왔어요. 그동안 닥치는 대로 일했죠. 편의점 알바, 식당 서빙, 전단지 돌리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본 대한그룹 채용 공고. 정규직 사무직이었어요. 월급도 안정적이고 복지도 좋다고 했죠. 서류 전형, 필기시험, 1차 면접, 2차 면접. 기적처럼 다 통과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었어요. 최종 면접만 통과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었죠. 엄마, 왜 울어? 지우가 다가왔어요. 작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죠. 아니야. 엄마 안 울어. 소연은 억지로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니, 포기하면 안 됐죠. 지우를 위해서라도. 지우야, 오늘 엄마랑 같이 나가야겠다. 어디가? 엄마 회사. 지우는 착하게 있을 수 있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3살이지만 엄마가 힘든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서둘러 짐을 쌌어요. 기저귀, 물티슈, 여벌옷, 장난감. 커다란 가방이 가득 찼죠. 그리고 집에 있던 우산을 모두 꺼냈습니다. 우비도 입혔어요. 지우에겐 노란색 오리 모양 우비를, 자신은 낡은 비닐 우비를 입었죠. 엄마, 오리다. 지우가 자기 우비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해맑은 아이의 모습에 소연도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7시 30분.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고장이었어요. 지우를 업고 5층 계단을 내려갔죠. 무거운 가방까지 메고 있으니 금세 숨이 찼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여는 순간 콰르릉 천둥 소리와 함께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우산을 펴는 것도 힘들 정도로 바람이 거셌습니다. 지우야, 꽉 잡아. 소연은 아이를 더 단단히 업고 걸음을 뗐어요. 버스 정류장까지는 보통 5분이면 갔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폭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곳곳에 물웅덩이가 있어서 조심해야 했죠. 10분이 지나서야 겨우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운행 중단? 정류장 전광판에 빨간 글씨가 떴어요. 폭우로 인한 운행 중단.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7시 50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지하철역은 여기서 15분을 더 가야 했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가자, 지우야. 조금만 참아. 다시 빗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우산이 바람에 뒤집혔습니다. 억지로 다시 폈지만 금세 또 뒤집혔죠. 결국 소연은 우산을 포기했어요. 온몸이 비에 젖었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아니, 뛰었죠. 등에 업힌 지우를 비로부터 보호하려고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가방에서 작은 담요를 꺼내 아이를 덮어주었죠. 엄마,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빗물이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죠. 아이고. 소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10미터쯤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재활용품을 가득 실은 손수레가 뒤집혀 있었고 캔이며 박스가 빗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소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8시 10분. 지하철역까지 가서 강남까지 가려면 아무리 빨라도 9시는 힘들 것 같았죠. 하지만 할머니, 소연은 달려갔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빗속에 쓰러진 할머니는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혼자 힘으로는 어려워 보였죠.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연은 지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이것들이. 할머니는 떠내려가는 재활용품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마 새벽부터 모은 것들인가 봅니다. 소연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제가 주워드릴게요. 할머니는 여기 앉아 계세요. 비를 맞으며 흩어진 캔과 박스를 주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박스는 무거웠고 캔은 여기저기 굴러다녔죠. 지우가 엄마를 불안하게 바라봤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할머니 도와드리고 올게. 5분, 10분.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젖은 재활용품을 하나하나 모아서 수레에 다시 실었죠. 마침내 대부분을 주워 담았을 때 할머니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주름진 손이 떨렸죠.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할머니가 갑자기 손목에서 뭔가를 빼더니 소연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은팔찌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받아. 고마운 마음이야. 좋은 일 있을 거야. 아니에요.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소연이 팔찌를 빼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제발 받아줘.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에 소연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가. 어디 급한데 가는 것 같은데. 소연이 시계를 봤어요. 8시 30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늦었어요. 지우야, 가자. 아이를 다시 등에 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지만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빗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무거웠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지하철역이 보였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미끄러질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죠. 삑!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갔습니다. 마침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타자, 지우야. 문이 닫히기 직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후! 겨우 숨을 돌렸어요. 온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우가 기침을 했어요. 괜찮아? 춥지? 소연은 가방에서 마른 수건을 꺼내 아이를 닦아주었습니다. 창밖으로 역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강남까지 20정거장. 평소라면 40분이면 충분했죠. 하지만 오늘은 열차가 자꾸 멈췄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잠시 정차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올 때마다 소연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8시 45분, 8시 50분,
8시 55분. 시간은 무섭게 흘렀습니다. 드디어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는 9시 정각이었어요. 늦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까지는 5분 거리. 뛰면 혹시 지하철역을 빠져나왔어요. 밖은 여전히 폭우였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소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뛰었습니다. 빌딩들 사이를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 마침내 대한그룹 본사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비에 젖어 반짝였어요. 로비로 뛰어들었을 때 경비원이 놀란 얼굴로 쳐다봤죠. 저기, 면접. 숨이 차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9층 대회의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처참했어요. 정장은 비에 젖어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화장은 다 지워졌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노란 우비를 입은 아이가 매달려 있었죠. 9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대회의실 앞에는 이미 면접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혹시 면접 보러 오셨나요? 네. 김소연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난처해졌어요. 지금 9시 10분인데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시선이 지우에게 갔습니다. 아이는 동반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3년 동안 버텨온 끈이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베이비시터가 갑자기 못 온다고 해서 아이가 어제 응급실에 다녀왔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직원이 당황했어요. 잠시만요. 직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여기가 어디야? 응, 엄마 회사야. 우리 이제 못 들어가?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소연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때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년의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직원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면접자인데 시간도 늦었고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남자가 소연을 봤어요. 그리고 지우를 봤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면접장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연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들어오세요. 네. 소연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시라고요. 늦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믿을 수 없었어요. 소연은 떨리는 다리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면접관 5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구석에는 흰 머리의 노신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연에게 쏠렸어요. 정확히는 소연과 지우에게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면접관 중 한 명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뭡니까? 면접장에 아이를 데리고 오다니.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되는 일입니까? 이게 대한그룹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건지. 소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노신사가 일어났습니다. 잠깐. 모두가 놀라서 그를 봤어요. 노신사가 천천히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아이가 아픈가 봅니다. 네. 어제 고열로 응급실에. 그래서 이 비를 뚫고 아이를 업고 왔군요. 노신사가 지우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지우예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지우야. 많이 힘들었지?
노신사가 다시 면접관들을 받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도 여기 왔는지. 다른 면접관들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노신사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는 것 같았어요. 5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왜 이 자리가 절실한지를,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소연이 말을 마쳤을 때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앙, 엄마. 지우야, 괜찮아. 소연이 당황해서 아이를 달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소연은 서둘러 일어났어요. 그때였습니다. 손목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그랑. 은팔찌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연은 미처 줍지도 못하고 지우를 안고 뛰쳐나갔어요. 복도로 나온 소연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니야. 지우 잘못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소연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빗소리가 창밖에서 계속 들렸어요. 집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어설 힘이 없었어요. 그때, 잠시만요. 누군가 복도로 뛰어나왔습니다. 돌아보니 아까 그 노신사였어요. 손에 은팔찌를 들고 있었죠. 이거 떨어뜨리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노신사가 은팔찌를 건네려다가 멈췄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팔찌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이 팔찌,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혹시 어디서 나신 겁니까? 아, 오늘 아침에 어떤 할머니가 주셨어요. 빗속에서 쓰러지셨길래 도와드렸더니 노신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성? 네, 여기 재성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소연이 팔찌를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작은 글씨로 재성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노신사가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만졌어요. 25년 전 제가 이 팔찌를,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소연을 봤어요.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 할머니,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여의도 쪽이었어요. 정확한 장소는. 노신사가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여의도로 가. 재활용품 수집하시는 할머니를 찾아. 전화를 끊고 나서 노신사는 다시 소연을 봤어요. 꼭 다시 뵈야 할 분입니다. 25년 전 제 생명의 은인이시거든요. 소연은 놀란 눈으로 노신사를 봤습니다. 그는 대한그룹 최재성 회장이었어요. 회장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으로 다시 들어가시죠. 면접은 이제부터입니다. 하지만 지우는 제 비서가 돌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소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죠. 봄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마음속엔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운명의 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25년 전의 은혜가 오늘 이 순간으로 이어진 것처럼 면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까와는 달리 이번엔 재성 회장이 앞장서서 걸었죠. 그의 뒷모습이 든든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비서실 직원에게 맡겨졌어요. 처음엔 낯선 사람과 떨어지기 싫어했지만 직원이 장난감을 보여주자 금세 관심을 보였죠. 엄마는 잠깐만 일 보고 올게.
알았지? 응. 지우가 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접실로 돌아온 소연은 여전히 떨렸어요. 젖은 정장이 몸에 달라붙어 불편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죠. 5명의 면접관들이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김소연 씨, 이력서를 보니 경력이 단절된 기간이 꽤 길군요. 네. 출산과 육아 때문에. 그래서 업무 능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소연의 가슴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오히려 더 절실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시간 관리와 멀티태스킹 능력이 늘었고요. 무엇보다 책임감이 달라졌습니다. 책임감이요? 네. 누군가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어요. 또 다른 면접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아이 때문에 회사 일에 지장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소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오늘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라도 밤늦게까지라도 맡은 일은 완벽하게 해낼 거예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지우가 있으니까요. 그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면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재성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제 지우가 40도 고열로 응급실에 다녀왔거든요. 다행히 열은 내렸지만 소연은 천천히 아침의 일들을 설명했어요. 베이비시터가 못 온다고 한 일, 폭우를 뚫고 아이를 업고 나선 일, 버스가 끊겨서 지하철역까지 뛴 일, 그리고 빗길에서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지신 걸 봤어요. 재성 회장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서요? 재활용품 수레가 넘어져서 캔이며 박스가 다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요. 소연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시계는 계속 가고 있었고 면접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를 일으켜드리고 흩어진 재활용품을 다 주워 담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을 텐데요. 네. 하지만 빗속에 쓰러진 할머니를 보는 순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누군가의 어머니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재성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할머니가 뭔가를 주셨다고요? 네. 은팔찌를. 소연은 빈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팔찌는 아까 떨어뜨렸죠. 다른 면접관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지각을 했다는 건가요? 미담은 좋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소연의 가슴이 아팠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재성 회장이 일어났어요. 잠시만요. 그는 주머니에서 은팔찌를 꺼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팔찌를 보며 말했죠. 이 팔찌 말입니까? 네. 재성 회장이 팔찌를 들어 보였어요. 다른 면접관들도 궁금한 듯 팔찌를 바라봤죠. 여기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재성이라고. 면접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성함이. 재성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줄기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죠. IMF가 터졌을 때였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빚쟁이들이 쫓아다녔죠. 아내는 스트레스로 쓰러졌고 어린 아들은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습니다. 면접실이 숨죽였어요.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날도 비가 왔어요. 폭우였죠. 한강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소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아저씨, 괜찮아요? 하고 묻더군요. 재성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재활용품을 줍던 할머니였어요. 제가 하도 이상하게 서 있으니까 걱정되셨나 봐요. 그분이 저를 다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감정을 추스르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저를 포장마차로 데려가서 소주를 한 잔 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고. 살아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재성 회장이 팔찌를 만졌습니다. 이 팔찌는 제 어머니의 유품이었어요. 그때 제게 남은 유일한 것이었죠. 할머니께 감사의 표시로 드렸습니다. 언젠가 성공하면 꼭 찾아뵙겠다고 약속하면서 면접관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재성 회장이 소연을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났네요. 그분이 이 팔찌를 간직하고 계셨다니.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그분이 회장님의 생명의 은인이셨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작은 가게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대한그룹을 만들었죠. 그분이 없었다면 재성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의 저도 대한그룹도 없었을 겁니다. 면접실이 조용했어요.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죠. 그때 재성 회장이 다른 면접관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을 지키는 것과 사람을 돕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한 면접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둘 다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둘 다 중요해요. 하지만 오늘 김소연 씨는 선택해야 했죠. 그리고 사람을 택했습니다. 재성 회장이 소연을 봤어요. 25년 전 그 할머니처럼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벅차서 저는 그저 알고 있습니다. 계산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 그냥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재성 회장이 팔찌를 소연에게 건넸어요. 이것은 김소연 씨가 가지세요. 할머니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하지만 회장님 어머니의 유품인데 어머니도 기뻐하실 겁니다. 좋은 사람에게 갔다고.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받았어요. 따뜻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담긴 은팔찌가. 그때 밖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으앙, 엄마. 지우였습니다. 소연이 놀라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보세요. 재성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먼저입니다. 소연은 황급히 면접실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지우가 울고 있었습니다. 낯선 곳이 무서웠나 봐요. 지우야,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아이를 안아주는 순간 소연은 깨달았어요. 면접은 망했다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을 거라고. 눈물이 났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아침 할머니를 도운 건 잘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김소연 씨. 돌아보니 재성 회장이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함께 나와 있었죠. 면접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끝났구나. 그런데 대신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재성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회사 사회공헌팀에서 일해 보시겠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소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로요? 오늘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우리가 찾던 인재상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사람을 돕는 마음. 그게 진짜 실력이죠. 다른 면접관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 차가운 표정은 사라지고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소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저를. 네. 환영합니다. 김소연 씨. 그 순간 소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우를 꼭 안은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소연의 마음에는 따뜻한 봄볕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은팔찌가 손목에서 반짝였어요. 25년을 돌고 돌아 만난 인연의 증표가. 면접실 문이 닫히고 난 뒤 재성 회장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은팔찌가 떨렸어요. 재성? 작게 새겨진 이름이 그의 눈에 박혔습니다. 25년. 그 긴 세월 동안 이 팔찌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박 실장, 지금 당장 여의도로 가게. 재활용품 수집하시는 할머니를 찾아야 해. 네, 지금 당장이요? 그래. 1시간. 아니, 한순간도 기다릴 수 없어. 재성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25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998년 겨울, IMF의 칼바람이 대한민국을 휩쓸던 때였죠. 하루에도 수십 개의 회사가 문을 닫았고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났어요. 재성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잘 나가던 무역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죠. 수십억의 빚만 남았어요. 집도 차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빠 배고파? 5살이던 아들 민준이 매일 밤 보채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내는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지만 병원비조차 낼 수 없었죠.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비였어요. 재성은 한강다리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죠. 검은 물결이 소용돌이 치는 걸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주머니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은팔찌만 들어 있었어요. 팔고 싶어도 큰 돈이 되지 않을 낡은 팔찌였죠. 한 발, 또 한 발. 난간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비에 흠뻑 젖은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등에는 커다란 보따리를 지고 있었죠. 한강에 뛰어들려고 했죠? 눈에 다 보여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제 일이니까.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젊은 사람이 왜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해? 할머니는 재성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주름진 손에 놀라운 힘이 있었죠. 할머니가 뭘 아세요? 전 이제 살 이유가 없어요. 살 이유가 없다고? 숨 쉬고 있잖아. 그게 이유야. 할머니는 재성을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다리 밑 작은 포장마차로. 아주머니, 소주 2병하고 어묵 좀 줘. 할머니가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이 나왔죠. 할머니, 저한테 왜? 닥치고 먹어. 배고프면 죽고 싶은 생각도 든다고. 따뜻한 어묵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울어. 실컷 울어. 그래야 다시 살 수 있어.
재성은 그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이처럼.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죠. 나도 다 잃어봤어. 남편도 자식도. 근데 봐. 아직 살아있잖아. 할머니가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으며 말했어요.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져. 사람도 똑같아. 넘어졌다가 일어서면 더 강해지는 거야. 하지만 전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팔다리 멀쩡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할머니가 재성의 이마를 톡톡 두드렸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 처음부터. 나이가 몇인데? 35이에요. 35? 애송이네. 나는 70이 넘어서도 이렇게 일하고 있어.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포장마차를 채웠습니다. 재성은 그때 주머니에서 은팔찌를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제가 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런 귀한 걸 왜 나한테? 오늘 할머니가 절 살려주셨어요. 언젠가 꼭 은혜를 갚을게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팔찌를 받았습니다. 약속해. 다시 일어설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름도 연락처도 묻지 못했죠. 그저 여의도에서 재활용품을 줍는 할머니라는 것만 기억했습니다. 그 뒤로 재성은 미친 듯이 일했어요.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1년 뒤 작은 구멍가게를 열었어요. 3년 뒤에는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죠. 10년이 지나자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대한그룹 회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분을 찾을 수가 없었어. 재성은 은팔찌를 꽉 쥐었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할머니를 찾는 거였어요. 여의도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도 그런 할머니를 기억하지 못했죠. 이미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 25년 만에 이 팔찌가 돌아왔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박정순 할머니, 78세, 여의도 쪽방촌에 사신다고 합니다. 재성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살아계셨구나. 그분이 살아계셨어. 지금 당장 모시고 와. 아니, 내가 직접 가겠어. 회장님이 직접 가신다고요? 그래. 25년을 기다렸는데 1분도 더 기다릴 수 없어. 재성은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에 빗줄기가 약해지고 있었어요. 여의도로 가는 길.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치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소년처럼. 쪽방촌은 생각보다 열악했어요.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25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죠. 여기입니다, 회장님. 작은 쪽방 앞에 섰습니다. 재성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 25년 전 그날 밤 한강다리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어머,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성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25년 전 한강다리에서 만난. 아이고.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재성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정말 그 청년이 맞아? 네, 할머니. 약속 지켰습니다. 다시 일어섰어요. 둘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2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되다니. TV에서 봤어. 대한그룹 회장이라고. 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그날 절 잡아주지 않았다면 할머니가 재성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뭘 했다고.
그저 소주 한 잔 사준 게 다인데.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한테 희망을 주셨어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셨죠.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소연이었어요.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죠. 어머, 회장님? 소연이 놀란 눈으로 둘을 바라봤습니다. 재성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김소연 씨 덕분입니다. 덕분에 25년 만에 은인을 만났어요. 할머니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가씨가 오늘 아침에 날 도와준 아가씨야. 비를 다 맞으면서. 그래서 할머니가 은팔찌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재성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걸.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는 걸. 할머니,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더 이상 이런 곳에 계시면 안 됩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할머니, 재성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25년 동안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라도 갚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할머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그럼 가끔 놀러는 갈게. 매일 오셔도 됩니다. 아니, 매일 오셔야 합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빗소리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죠. 소연은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 면접에 늦을 걸 알면서도 할머니를 도운 그 선택.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었는지. 때로는 계산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하는 일이 가장 옳은 일일 수 있다는 걸. 봄비가 만든 인연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대한그룹사회 공헌팀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고 가장 늦게까지 일했죠. 김소연 과장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훌륭하셨어요. 팀장이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연이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였어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정말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낼 수 있었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연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3개월 전 비에 젖어 면접장에 들어섰던 그 여자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재성 회장의 자택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어요. 소연과 지우 그리고 박할머니를 초대한 저녁 식사였죠. 지우야, 할아버지한테 와봐. 재성은 지우를 무릎에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주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민준이도 이만큼 컸겠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만약 살아있었다면 30살이 되었을 텐데.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지우가 책 속의 그림을 가리켰어요. 그건 무지개야. 비가 온 다음에 나타나는 거란다. 우와, 예뻐요. 지우의 해맞은 웃음. 그 순간 재성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웃음, 어디서 본 것 같은. 할아버지? 아, 아니야. 계속 보자. 재성은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의구심은 점점 커져갔죠. 지우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이상한 기시감. 특히 눈웃음을 지을 때 나타나는 보조개. 그리고 눈 밑에 점. 민준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어요. 그날 밤 재성은 서재에 앉아 오랜만에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들. 똑같아. 사진 속 3살 때의 민준과 지금의 지우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재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하지만 한번 시작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다음 토요일 소연 씨,
지우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저녁 식사 중에 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많이 나아졌어요. 소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슬픔이 묻어 있었죠. 좋은 분이셨나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죠. 결혼하자고 약속했는데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도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못했죠. 재성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3년 전 교통사고, 부모님께 인사, 혹시 그분 성함이 김민준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김민준. 재성은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김민준이라는 가명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날 밤 재성은 비밀리에 전문기관에 연락했습니다. DNA 검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어떤 검사를 원하시는지요? 친자 확인 검사요. 다음 토요일 재성은 떨리는 손으로 지우가 쓰던 숟가락을 몰래 가방에 넣었어요. 자신의 머리카락도 함께. 일주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재성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민준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아버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그래, 어떤 아가씨니? 정말 착하고 예쁜 사람이에요. 꼭 소개해 드릴게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울렸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성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자 확률 99.2%. 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재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우가 민준의 아들이었어. 자신의 손자였던 거예요. 민준아. 재성은 서재 바닥에 쓰러져 오열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재성은 금고를 열었어요. 3년 동안 손대지 못했던 민준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오늘 정말 예쁜 여자를 만났다. 이름은 김소연. 우연히 카페에서 만났는데 비를 피하려고 들어온 것 같았다. 흠뻑 젖은 모습도 너무 예뻤다. 2021년 8월 20일. 소연이와 사귄 지 5개월. 아직 내가 대한그룹 아들이라는 걸 말하지 못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알고 있는데 진실을 말하면 떠날까봐 무섭다. 2021년 12월 1일. 프로포즈했다. 그녀가 예스라고 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다. 이번 주말에 아버지께 소개하러 가야지. 분명 소연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2021년 12월 3일. 내일 드디어 부모님께 소연을 소개한다. 정장도 새로 샀고 소연이 좋아하는 꽃도 준비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해 주실 거죠? 그게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12월 4일. 민준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이었어요. 재성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사진이 끼워져 있었어요. 민준과 소연이 함께 찍은 사진. 두 사람 모두 너무나 행복해 보였죠. 소연의 배가 살짝 나와 있는 걸 보니 이미 지우를 임신한 상태였나 봅니다. 그래서 혼자 아이를 낳았구나. 재성은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소연은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왜 연락이 없는지도 모른 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그리고 민주는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라는 걸 숨기고 평범한 사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미안하다. 민준아, 내가 그렇게 사랑한 사람을
내가 몰라봤구나. 재성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운명은 정말 잔인하면서도 신비로웠어요. 25년 전 자신을 구해준 할머니, 그 할머니를 도운 소연, 그리고 소연이 민준의 연인이었고 지우가 자신의 손자였다는 사실. 모든 인연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 실장, 내일 소연 씨를 회장실로 오게 하게. 무슨 일이신지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재성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민준아, 내가 내 사랑을 지켜줄게. 소연이와 지우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게. 그날 밤 재성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년 만에 찾은 진실이 가슴 아팠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이었으니까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을 소연에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될 거예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회장실 문 앞.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들려온 재성 회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떨리는 듯한. 문을 열고 들어간 소연은 놀랐습니다. 회장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을 새운 것처럼 피곤해 보였죠. 앉으세요, 소연 씨. 평소와 달리 김 과장이 아닌 소연 씨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소연이 의자에 앉자 재성은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담겨 있었죠. 소연 씨,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우 아버지, 정말 김민준이라고 했습니까?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민준 이야기를? 네, 맞습니다. 왜 갑자기? 재성이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을 아십니까? 소연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제 아들입니다. 최민준이요. 순간 소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최민준? 그럴 리가. 민준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재벌 회장이라는 걸 숨기고 싶어 했어요. 평범한 사랑을 하고 싶다고. 소연의 온몸이 떨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연락이 없었죠? 왜 저를 버렸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재성이 고개를 숙였어요. 2021년 12월 4일, 민준이가 소연 씨를 데리고 저희를 만나러 오던 날이었습니다. 12월 4일,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민준이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던 날, 좀 늦을 것 같으니 먼저 가 있으라고 했던 그의 마지막 말. 빗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즉사였어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거짓말이에요. 민준이 일기장입니다. 재성이 일기장을 건넸어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는 소연. 민준의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연아, 사랑해. 우리 아기 이름은 지우로 하자. 지혜롭게 우뚝 서라는 뜻이야. 소연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흐느꼈어요. 그래서 연락이 없었구나. 날 버린 게 아니라. 3년 동안의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모든 게 슬픔으로 바뀌었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재성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소연 씨가 그렇게 고생하는 걸 몰랐습니다. 회장님, 아버지라고 불러주세요. 재성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지우는 제 손자예요. 그리고 소연 씨는 제 며느리고요. 소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3년 만에 만난 가족.
아버님, 그 한마디에 재성도 무너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민준을 잃은 슬픔, 3년 동안의 오해와 아픔, 모든 게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죠. 지우가 우리 민준을 정말 많이 닮았더군요. 네. 볼 때마다 민준 씨가 생각나요. 이제 지우는 최지우가 되어야겠네요.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당연하죠. 우리 집안의 귀한 손자인데. 재성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소연 씨도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민준이가 그렇게 바랐을 테니까. 소연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긴 겨울이 끝나고 진짜 봄이 온 것처럼. 1년 후 봄. 대한그룹 복지재단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개소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소연이 단상에 올랐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단정한 정장,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에 번진 따뜻한 미소. 안녕하세요. 대한그룹 복지재단 이사 최소연입니다. 최소연. 이제 그녀의 이름은 김소연이 아니었어요. 재성 회장이 정식으로 며느리로 받아들이면서 성을 바꾼 거죠. 1년 전 저도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비 오는 날 아픈 아이를 업고 면접을 보러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소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때 저는 알았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래서 이 자리가 더욱 뜻깊습니다. 객석 한쪽에서 재성 회장이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그 옆에는 박할머니가 앉아 있었죠. 이제는 복지재단 명예고문이 된 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우리 센터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의 위로를, 희망의 손길을 내미는 곳이 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소연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우리 지우도 왔네? 4살이 된 지우는 한층 의젓해졌어요. 이제는 최지우라는 이름표를 달고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죠.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지우가 재성과 박할머니에게도 달려갔어요. 아이고, 우리 지우 왔구나. 박할머니가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지우야,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소연이 물었습니다. 그림 그렸어요. 우리 가족. 지우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어요. 거기엔 4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엄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그리고 이건 누구야? 소연이 한 사람을 가리켰어요. 아빠예요.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어요.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지우는 민준을 본 적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가족도 그려도 된다고. 재성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 아빠도 우리 가족이지. 오후가 되자 가족들은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죠. 민준아. 소연이 꽃을 놓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우리 잘 살고 있어. 아버님이 정말 잘해주셔. 지우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재성도 아들 앞에 섰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그렇게 사랑한 사람을 이제야 만났구나.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 돌볼게. 박할머니도 합장을 했어요. 잘생긴 총각, 좋은 곳에서 편히 쉬어. 지우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어. 그때였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내리던 봄비가 그친 거죠. 엄마, 저거 봐요. 지우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무지개였습니다. 선명한 7색깔 무지개가 하늘에 걸려 있었죠. 우와, 예뻐. 할아버지가 말했던 무지개다. 재성이 지우를 안아들었어요. 그래, 비가 온 다음에는 항상 무지개가 뜨는 법이란다. 소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년 전 그날도 비가 왔었죠. 절망적이었던 그 빗속에서 만난 인연들. 박할머니, 은팔찌, 그리고 최재성 회장.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았어요. 가족사진 찍을까요? 소연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네 사람이 민준의 납고람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에는 행복한 가족이 담겼어요. 비록 한 사람이 비어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민준이 함께하고 있었죠. 돌아가는 길. 지우가 할아버지 등에 엎여 잠들었어요. 무거우시면 제가. 아니야. 손자 없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이제야 알았어. 재성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박할머니의 팔을 잡고 걸었어요. 할머니,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래야지. 우리 지우 결혼식도 봐야 하는데. 모두가 웃었습니다.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어왔어요. 벚꽃 잎이 하나둘 날리기 시작했죠. 소연은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걸. 봄비가 만든 인연은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냈으니까요. 무지개는 여전히 하늘에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미래처럼 선명하고 아름답게. 네, 까짓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소정은 며느리 민서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는 극도로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며느리가 동창회에 가도록 부추긴 것에 대한 후회도 밀려왔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소정은 자신의 숨겨왔던 과거를 들추게 됩니다. 그때까진 아무도 몰랐죠. 소정이 한때 부산 수산물 유통업계를 주름잡던 자갈치의 여왕이라 불리던 여인이었던 것을요. 결국 소정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며느리 민서를 이렇게 만든 이들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데 과연 그들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작은 아파트. 새벽 5시 소정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몸은 저절로 깨어났죠. 70년 넘게 살아온 몸의 습관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이불을 젖히고 일어났어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들 재원의 고른 숨소리, 그 옆에서 자고 있을 며느리 민서의 숨소리도 들렸습니다. 집안이 평화로웠죠. 이런 고요함이 소정은 좋았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소리 없이 가벼웠습니다. 몇십 년 전 그녀가 부산 뒷골목을 주름잡던 시절에 익힌 걸음걸이였죠.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전기밥솥의 예약 버튼을 눌렀어요. 곧 따뜻한 밥 냄새가 집안을 채울 것입니다. 소정은 창밖을 내다보았죠. 멀리 부산항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날이 되겠지.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아침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민서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민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어요. 얼굴도 창백해 보였죠. 너도 일찍 일어났구나. 커피 한잔 할래? 소정이 물었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 잠이 안 와서요. 민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소정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오늘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어서요. 민서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동창회? 그거 좋은 일이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소정이 밝게 말했지만
민서의 표정은 어두워졌어요. 가기 싫어요, 어머니. 순간 민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정의 마음이 쿵 내려앉았죠. 왜? 무슨 일 있었어? 소정이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냥 옛날 친구들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요. 다들 잘 나가는데 저는. 민서가 말끝을 흐렸어요. 소정은 며느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재원이 작은 수산물 가공 회사에 다니고 민서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살림하는 소박한 살. 아마 화려한 친구들 앞에서 초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민서야. 소정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직업으로 매기는 게 아니야. 너는 우리 재원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이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사람이야.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가서 당당하게 인사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보여줘. 진짜 행복은 그런 게 아니겠어? 소정이 민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 손길에는 70년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소정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자갈치 시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가 귀를 때렸죠. 어이구, 말쑥 아지매. 오늘도 오셨네. 갈치를 파는 김씨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럼 안 오면 어떡해. 우리 집 식구들이 김씨 아저씨네 생선만 먹는다고 하는데. 소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 그래도 되나? 오늘 갈치 싱싱한 거 들어왔는데 좀 봐요. 김씨 아저씨가 갈치를 들어 보였어요. 은빛 비늘이 반짝였죠. 좋네. 3마리 주세요. 애인 말쑥 아지매한테는 서비스로 하나 더. 김씨 아저씨가 갈치를 신문지에 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장사하는데 뭘 그래. 아니에요. 아지매가 매일 와주시니까 우리도 장사가 되는 거죠. 시장을 돌며 이것저것 싸는 동안 소정은 여러 상인들과 정답게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가 그녀를 말쑥 아지매라고 불렀죠. 아무도 그녀가 한때 부산 수산물 유통업계를 주름잡던 자갈치의 여왕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건 10년 전에 묻어둔 과거였으니까요. 시장 한 구석, 오래된 수산물 창고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대장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정이 돌아보니 창고 그늘에 덩치 큰 남자가 서 있었죠. 사람 잘못 봤어요. 소정이 차갑게 말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대장님 맞으시잖아요. 저 용철이에요. 예전에. 몰라요. 소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남자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정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의 평온한 삶이 더 소중했어요. 오후가 되자 민서가 동창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장 앞에 서서 이 옷 저 옷을 꺼내보는 민서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결국 민서는 결혼식 때 입었던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랐죠. 어때요, 어머니? 너무 수수한가요? 거울 앞에 선 민서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정말 예뻐. 우리 민서가 제일 예쁘네. 소정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수수하지만 단정한 모습의 민서가 그 어떤 화려한 차림보다 아름다워 보였죠. 진짜요? 그럼. 이 할미 눈이 아직 멀쩡한데. 민서가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죠. 화장을 마친 민서가 현관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다녀올게요, 어머니. 그래, 즐겁게 놀다 와. 너무 늦지는 말고. 소정이 민서를 배웅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민서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혼자 남은 소정은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왠지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죠. 저녁이 되자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몰려오더니 곧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네.
소정이 중얼거렸어요. 점점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창밖은 금세 물안개에 쌓였죠. 재원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엄마, 민서는? 젖은 우산을 털며 재원이 물었습니다. 동창회 갔어. 아직 안 왔네. 이 비에 우산 가져갔어요? 그럼 챙겨갔지. 하지만 소정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벌써 밤 9시가 넘었는데 민서에게서 연락이 없었죠. 전화해 볼까? 재원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친구들이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 소정이 말했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어요.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곧이어 천둥 소리가 아파트를 흔들었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어요. 소정은 현관 쪽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민서가 들어올 때마다 나는 발소리를 기다리며 시계가 10시를 가리켰을 때 재원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아요. 재원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전화 소리를 못 들었을지도. 소정이 말했지만 그녀도 이제는 정말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정과 재원이 동시에 현관으로 달려갔죠. 문이 열리고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민서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흰 원피스는 붉은 액체에 젖어 있었어요. 머리는 흐트러지고 왼쪽 뺨은 부어올라 있었죠.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민서야. 재원이 아내에게 달려갔어요.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죠. 소정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흰 원피스를 적신 것은 와인이었어요. 그리고 민서의 부은 뺨에는 선명한 손가락 자국이 있었죠. 민서야, 누가 이런 짓을 했어? 소정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죠. 민서는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재원이 아내를 안아주며 달랬어요. 괜찮아, 괜찮아.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로 들어온 민서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정이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민서의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부은 뺨을 닦을 때 민서가 움찔했죠. 아파? 네. 어머니. 민서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어요. 누가 때렸니? 재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그의 손이 떨렸죠. 강혜린이가. 민서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소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혜린. 그 이름은 소정도 알고 있었어요. 부산의 유명한 수산물 유통업체 사장 강준혁의 딸이었죠. 왜 그런 짓을 했어? 재원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린이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그때 일을 아직도. 민서의 말이 눈물에 끊겼어요. 소정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걸음걸이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허리가 굽은 할머니의 걸음이 아니었죠. 안방 깊숙한 곳, 오래된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가죽 수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구형 폴더폰도 있었죠. 수첩을 펼쳤습니다. 빛바랜 종이에는 빼곡히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부산의 실력자들, 그녀가 한때 거느렸던 사람들의 연락처였죠. 1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기억하고 있겠지. 소정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간 소정의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내 새끼를 건드렸구나. 그녀는 폴더폰의 전원을 켰습니다. 오래된 기계음과 함께
화면이 밝아졌어요. 배터리는 아직 살아있었죠.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거실로 돌아온 소정은 여전히 울고 있는 민서 옆에 앉았어요. 민서야,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정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어요.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보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죠. 평소의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마치 깊은 바다 같은 눈이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예린이가 저한테 와인을 부었어요. 그리고는 내 부모가 우리 아버지한테 사기친 거 잊었어? 라고.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애들도 다 보는 앞에서 저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민서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정의 눈빛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자애로운 할머니의 눈이 아니었어요. 한때 부산을 주름잡던 자갈치의 여왕의 눈이었죠. 창밖에서는 폭풍우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이 대지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제 곧 시작될 폭풍은, 부산을 뒤흔들 폭풍은 한소정이라는 이름의 폭풍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폴더폰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10년의 침묵을 깨뜨릴 시간이 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의 흐느낌만이 빗소리와 섞여 들려왔어요. 재원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소정은 손에 든 폴더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처음부터 천천히 얘기해봐. 소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이 있었죠. 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겨우 입을 열었어요.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는 다들 반갑게 맞아줬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 학창시절 얘기하면서. 그런데 예린이가 왔어요. 그 이름이 나오자 민서의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치 그때의 공포가 다시 엄습하는 것 같았죠. 예린이는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다 그녀 주위로 모였고요. 재원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소정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듣고 있었죠.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린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민서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 민서야? 정말 오랜만이네. 근데 그 원피스 결혼식 때 입었던 거 아니야? 민서가 강혜린의 말투를 흉내냈어요. 비웃음이 가득한 목소리였죠. 다른 친구들이 다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전 그냥 웃으면서 넘기려고 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예린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맞다,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한테 사기쳐서 감옥 간 그 사람 맞지? 순간 재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소정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죠.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고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서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예린이가 와인잔을 들더니 어머나 미안 하면서 제게 쏟았어요. 붉은 와인이었어요. 제 원피스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것뿐이야? 소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죠. 아니에요. 민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다들 예린이 편이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둔 딸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왔냐고. 도둑의 딸이라고. 재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나쁜 년들이. 재원아,
소정이 아들을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재원은 다시 앉았죠.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예린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민서가 부은 뺨을 만졌습니다. 이게 내 부모가 한 일의 대가야. 아직도 부족하지만이라고 하면서 저를 때렸다는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 수 있었죠. 소정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서야, 이제 그만 울어. 내 잘못이 아니야. 소정의 손이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어머니, 오늘은 푹 쉬어.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거야.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재원도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어요. 엄마, 뭘 하실 생각이에요? 아무것도. 그저 오래된 친구들에게 안부나 물어볼까 해서. 소정이 빙그레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죠. 민서가 씻으러 들어가고 재원도 아내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홀로 남은 소정은 부엌으로 갔어요. 찬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소주병을 꺼냈죠. 10년 전 마지막으로 마셨던 그 소주였습니다. 잔에 소주를 따랐어요. 투명한 액체가 잔을 채웠죠. 강준혁. 그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어요. 소정은 한때 부산 수산물 유통업계의 여왕이었습니다. 자갈치의 여왕이라 불렸죠. 전국의 수산물 유통을 손아귀에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와 손자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평범한 할머니가 되기로 선택했죠. 그런데 과거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것도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소정은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민서 아버지가 사기꾼이라고? 소정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아버지는 작은 수산물 가게를 운영했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강준혁이 그를 함정에 빠뜨렸죠. 가짜 계약서, 조작된 장부, 모든 것이 강준혁의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민서의 아버지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소정은 그때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은퇴를 결심한 후였고 더 이상 그런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죠. 그것이 후회였습니다. 이제는 달라. 소정이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다시 안방으로 갔습니다. 낡은 수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적힌 이름. 박용철. 그는 소정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죠. 폴더폰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용철아, 나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대장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오랜만이네. 대장님, 정말 대장님이십니까? 10년 만에. 그래, 10년이 됐구나. 소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낮에 시장에서 봤는데 못 본 척 하셔서. 그때는 때가 아니었어. 지금이 때야. 용철이 숨을 삼켰어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은 것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모두를 모아. 옛날 식구들 말이야.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모일까요? 내일 새벽 자갈치 뒷골목 창고에서. 네, 대장님. 전화를 끊고 소정은 수첩의 다른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엔 더 많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숨은 실력자들, 그녀가 키운 사람들, 그녀에게 빚진 사람들. 창밖의 폭우는 그치지 않았어요.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이 울려 퍼졌죠. 소정은 붉은 와인 얼룩이 남은 민서의 원피스를 바라봤습니다.
거실 한편에 걸려있는 그 옷이 마치 피로 물든 것처럼 보였어요. 내 새끼를 건드렸어. 그녀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습니다. 강준혁, 내 딸이 큰 실수를 했구나. 소정은 또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이번엔 여자가 받았습니다. 네, 나야 미영아. 언니.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부탁이 있어. 언니가 부탁이라니. 무슨 일이든 말씀하세요. 김미영은 부산 최고의 정보통이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미용실. 부산 상류층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녀의 정보원이 있었죠. 강준혁 일가를 조사해줘. 특히 딸 강혜린. 모든 것을 알고 싶어. 강준혁이요? 수산물 유통업하는? 그래. 알겠습니다, 언니. 며칠이면 될까요? 빠를수록 좋아. 내일까지 1차 보고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소정은 마지막으로 한 번호를 더 눌렀어요. 검사님, 오랜만입니다. 누구? 한소정 씨? 네, 접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옛날 약속, 아직 유효한가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물론입니다. 그때 도움 주신 것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조만간 부탁할 일이 생길 것 같아서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마지막 전화를 끊고 소정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맑아졌죠. 10년의 평화가 끝났습니다. 자갈치의 여왕이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내일이면 부산이 떨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 다시 한번 소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번개가 친 순간 그녀의 눈이 번뜩였죠.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녀는 다시 수첩을 펼쳤어요. 손가락으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적혀있는 이름들을 확인했죠. 최 선장, 아직 원양어선 타고 있겠지. 돌아오면 연락해야겠어. 정 사장, 지금은 횟집 체인점을 운영한다고 들었지. 오 여사, 부산 최고급 일식당의 여주인이 됐다던가. 모두가 그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가 도와주고 키워주고 때로는 구해준 사람들이었죠. 소정은 거실 한편에 있는 오래된 액자를 바라봤어요. 가족 사진이었죠. 재원과 민서, 그리고 그녀.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려고 했는데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은 선 후였죠.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깨끗한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첫째, 강준혁의 회사 조사. 둘째, 강혜린의 약점 파악. 셋째, 합법적인 방법으로 압박. 넷째, 완벽한 파멸. 간단한 계획이었지만 실행은 복잡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정에게는 자신이 있었어요. 10살 때부터 자갈치 시장에서 살았어. 20살에 가게를 차렸고 40에 부산을 손에 넣었지. 그녀의 인생은 전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죠. 강준혁,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소정은 일어서서 베란다로 나갔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닿았죠. 멀리 부산항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시작했고 그곳에서 왕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갈치의 여왕이 돌아온다는 소식은 곧 부산 전체에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강준혁 일가는 자신들이 무엇을 건드렸는지 알게 되겠죠. 소정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밤은 깊어가고 폭우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죠. 새벽 4시 자갈치 시장 뒷골목.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둘씩 조용히 마치 물고기처럼 소리 없이 모여들었죠. 오래된 수산물 창고 앞.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소정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확고했어요. 더 이상 구부정한 할머니의 걸음이 아니었죠.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곧 작은 전구 하나가 켜졌어요. 희미한 불빛이 먼지 가득한 공간을 비췄죠. 대장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용철이었어요. 덩치 큰 그의 얼굴에는 감동이 가득했죠. 용철아. 소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모습을 드러냈어요. 10명, 20명, 모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죠. 모두가 그녀의 옛 부하들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짐꾼부터 부산항의 선장들까지 수산물 유통업계의 실력자들이었죠. 대장님이 부르셨다니 달려왔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최 선장이 말했어요. 그의 눈가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10년 만이네 모두들. 소정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대장님. 정 사장이 말했어요. 그는 이제 부산에서 손꼽히는 횟집 체인점 사장이었죠. 소정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두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내가 은퇴하고 모두 잘 지냈나? 대장님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좋아. 그런데 오늘은 부탁이 있어서 불렀어.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죠. 내 며느리가 모욕을 당했어. 소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강준혁이라는 놈의 딸이 내 며느리에게 와인을 붓고 때렸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지. 순간 창고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준혁이요? 용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 사기꾼 놈이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었군요. 아직도라니? 소정이 물었습니다. 대장님은 모르셨군요. 그놈이 10년 전에 한 짓을. 용철이 주먹을 쥐었어요. 민서 아버지 일 말이야? 네. 그놈이 조작한 서류로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보냈죠. 창고 안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 대장님이 은퇴하지 않으셨다면. 최 선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소정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지. 그녀는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강준혁과 강혜린의 정보가 적혀 있었죠. 이놈들을 조사해. 모든 것을 파헤쳐. 어디까지 조사할까요? 끝까지. 숨겨진 비리, 탈세, 뇌물. 뭐든 찾아내. 용철이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그의 눈이 번뜩였죠. 그리고 소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갈치 네트워크를 가동해. 모두가 숨을 들이켰어요. 자갈치 네트워크. 그것은 전국의 수산물 유통망을 뜻했죠. 한때 이 네트워크는 대한민국 수산물 유통의 70%를 장악했었습니다. 서울의 노량진부터 제주의 동문시장까지 소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죠. 정말로 네트워크를 다시 가동하십니까? 한 중년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전국의 모든 수산물 시장, 모든 횟집, 모든 일식당에 알려. 강준혁 회사와는 거래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대답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흥분이 가득했죠. 10년 만에 듣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대장님, 오 여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부산 최고급 일식당의 여주인이었죠. 제가 들은 정보가 있습니다. 말해봐. 강혜린이 다음 주에 호텔에서 큰 파티를 연다고 합니다. 약혼 발표를 한다던데요. 소정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약혼 파티라. 네. 부산의 유명 인사들이
모두 초대받았다고 합니다. 정재계 인사 3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상대는 누구지? 서울의 대기업 후계자라고 들었습니다. L그룹 막내 아들이요. 소정의 눈이 번뜩였어요. L그룹이라면 국내 5대 재벌 중 하나였죠. 강준혁이 큰 그림을 그렸군. 네. 이번 결혼으로 사업을 전국으로 확장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재밌겠네. 소정의 목소리에 무언가가 섞였어요. 기대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이었을까요? 미영아. 김미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 언니. 그 파티 자세히 조사해. 누가 오는지, 무슨 음식이 나오는지, 보안은 어떤지,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도 초대받을 수 있게 해. 모두가 놀란 눈으로 소정을 바라봤어요. 대장님, 그건 걱정 마. 이번엔 우리가 준비할 거야. 소정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해야 제맛이지. 그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야 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갈치의 여왕다운 계획이었죠. 정 사장. 네, 대장님. 강준혁 회사의 거래처 명단을 구해. 특히 대형 호텔과 레스토랑 위주로.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정 사장은 이제 부산에서 가장 큰 횟집 체인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의 네트워크는 강력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준혁이 최근에 한 큰 거래가 있을 거야. 조사해봐. 어떤 거래를 찾아야 할까요? 수상한 거래. 특히 중국이나 일본 쪽하고 한 거래 말이야. 정 사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혹시 밀수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소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놈 성격상 큰 돈을 벌려면 뭐든 할 거야. 특히 딸 결혼을 앞두고는 더욱 그럴 거고. 알겠습니다. 제가 세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조사해 보겠습니다. 좋아. 최 선장은? 네. 흰머리의 최 선장이 꼿꼿이 섰어요. 그는 한때 소정을 위해 위험한 바다를 누볐던 사람이었죠. 부산항에 드나드는 강준혁 회사 화물선을 감시해. 수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제 부하들이 24시간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장. 네. 혹시 일본 쪽에서 이상한 소문 들은 거 없어? 최 선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러고 보니 최근 일본에서 고급 참치가 대량으로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치가 사라졌다고? 네. 도쿄 수산시장에서 경매에 나와야 할 최고급 참다랑어들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야쿠자가 개입됐다는 소문도 있고요. 소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거야. 강준혁이 손댄 게 그거야. 대장님? 일본 야쿠자와 손잡고 고급 수산물을 밀수입하는 거지.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으니 세금도 안 내고 이익은 몇 배가 되겠지. 창고 안이 술렁였습니다. 그런 위험한 짓을. 돈이 되면 뭐든 하는 놈이야. 게다가 야쿠자와 손잡았다면. 소정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용철아. 네, 대장님. 내 동생이 부산지검에 있지? 네. 검사로 있습니다. 조용히 접촉해봐. 우리가 증거를 잡으면 바로 움직일 수 있게. 알겠습니다. 소정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무를 부여했어요.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장군 같았죠.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정보 수집, 증거 확보, 네트워크 압박.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었죠. 모두들, 이번 일은 조용히 진행해. 아직 우리가 움직인다는 걸 들키면 안 돼. 걱정 마십시오, 대장님. 용철이 대답했어요.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며칠 더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창고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죠. 그런데 대장님,
한 젊은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왜 지금이십니까? 10년 동안 조용히 사셨는데. 소정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도 있었죠. 가족이란 게 그런 거야. 내가 참을 수 있는 건 참아. 하지만 내 가족을 건드리는 건 용서할 수 없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이해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자, 그럼 각자 맡은 일을 시작해. 사흘 후 다시 모이자. 네. 사람들이 하나둘 창고를 빠져나갔어요. 마치 물속으로 사라지는 물고기처럼 조용히 어둠 속으로 흩어졌죠. 마지막으로 용철만 남았습니다. 대장님, 응? 정말 돌아오신 겁니까? 소정이 그를 바라봤어요. 필요한 만큼만이야. 이 일이 끝나면 다시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갈 거야. 그럴 수 있을까요? 용철의 물음에 소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고를 나서는 소정의 등 뒤로 자갈치 시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상인들의 목소리, 물고기 냄새, 활기찬 소음.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한 가지가 달랐죠. 자갈치의 여왕이 돌아왔다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정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다시 이런 일에 뛰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좋았어요. 시장에서 장 보고 가족과 밥 먹고 TV 보며 웃는 그런 일상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강준혁, 내가 먼저 선을 넘었어. 그녀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아침 햇살이 부산을 비추기 시작했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준혁 일가에게는 악몽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집 앞에 도착한 소정은 잠시 멈춰 섰어요. 현관문 너머로 평화로운 집안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모르는 채로 그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말쑥 아지매의 얼굴을 만들었죠. 다녀왔어요. 집에 들어서며 소정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민서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많이 나아 보였죠. 시장에 잠깐. 오늘 아침은 특별한 거 해줄게. 소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방금 전까지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계획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